국민과의 대화라는 걸 했는데,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80년대 초에 아마 구속이 됐던 모양인데, 그때 설날 이희로 여사가 부인이 예배를 하러 왔을 때 부인에게 준 시라고 하면서 시를 하나 읽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지내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여보 당신에게는 자식들이 있지 않소? 그런 글이 제일 마지막 구절이 같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시조 같아요. 사실은 좀 여람되게도 원래 제가 그 부산 시조문학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은 고전이라든지 그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걸 좋아하는 방법이 그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그 요령이 좀 부득해가지고 좋아한다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망치는, 산을 좋아한다면 산에 가서 산을 다 망치고, 수석을 좋아한다면 온 세상에 있는 바이토를 다 파헤쳐가지고 또 나쁘게 만들고, 또 뭐 건강을 참 자기 몸을 건강정지를 좋아한다면 세상에 있는 온 발바닥까지 아무런 게 없이 다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자라오는 환경이 사실은 그 교육이라는 게 이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듯이 몸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저절로 습득되는 교육이 한 99.9%쯤 되고, 나머지 한 1%쯤이 이제 이런 인공적인 교육이랄까요. 이런 제도로서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열심히 그냥 경쟁으로만 내몰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아르마니로만, 논리로만 그냥 남의 이기려 들려고 하죠. 이해한다든지, 또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강연을 한다 해도 거기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겠다든지 아주 냉철하고 날카로운 그런 이론, 이성,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데, 요새 사회에서는 또 IQ보다는 EQ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EQ를 개발시키는 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EQ는 책으로 날 가르치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상식이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면 상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숫자 4대 애옵니다. 그 말하고 좀 다른 소리입니다. 그 상자가 우리 노자 도덕경에도 상도라든지 상명이라는 그 상자가 나오는데, 상이라는 게 그 분위기에서 그 사람 살아가면서 익혀지는 어떤 것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게 뭐 하여튼 힘 올리기를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서도 김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적어도 시조를 읊을 수 있는 대통령 같은 경우, 이때까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수가 높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조가 몇 개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시조를 보면 단신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제목이 단신가인지 그걸 몰라도 단신가를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로 고쳐주고, 그게 그 김몽주의 단신감의 단심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예요. 그것도 우리는 그 가를 갖다가 여러 가지 번역하는 걸 노래이면서 또 시이면서, 그 우리는 그런 걸 소리라고 합니다. 꾸밈없이 나온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방원이 또 하여가라고,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그 불과 초장, 중장, 종장 다 합치봐야 한 30여자 됩니다. 그 글로서 그 상황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시 문답을 한마디를 끝으로 한 사람은 정권을 창탈하고 한 사람은 충신으로서 죽습니다. 전부 다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상당히
우리 민족에게는 뿌리 깊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화가 있을 때마다 그 사육신들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런 처절한 시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그 유명한 성사문의 시가 됩니다. 또 한 시도 또 못 떨어지게 읊었습니다. 저승에는 주막이 없는데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묵고 가겠노? 그 사람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읊었던 시입니다. 야 이놈아 뭐 이런 아주 억슬 같은 막 욕하든지 싸우든지 멱살 잡고 그런 소리 전혀 안 하고 시 한 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막사가 그 오랑캐 나라 침략으로 끌려가는 거를 가노라 삼각사나 그 시조를 하나 읊고 그 사람은 돌아가서 지조를 지키다가 결국은 참수돼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웅 이수신 같은 사람도 한산섬 달발로 하며 그 시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정보 논리가 되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존심으로 삼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조를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큰 어떤 우리 민족의 큰 불행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뭐 역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닥쳐오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개화를 우리 손으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 개화라 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냥 정말 그 천동직이랍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 6, 70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주저학이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확실한 도구마를 가진 사상으로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를 6, 700년 이상 다스렸습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에 그런 나라 흔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관리까지도 그 사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시험 쳐서 뽑았습니다. 서양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됩니다만 좀 있으면 밀레니엄 된다고 하는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 나라 역사가 빗줄로 타고난 사람이 배설을 했고 시험 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기족시험 그런 거 서양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언제든 어느 날 지내가면서 대군장하고 술을 한잔 했는데 대군장이 기억을 하는가 모르지만 이런 걸 물어요. 우리가 고대와 근대 혹은 현대를 어째 나눕니까?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말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대혁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동쪽에도 유명한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후 장삼이 하유종이냐 그 얘기를 갖다가 쓰기 시작했을 때 난 동쪽의 근대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이다. 그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새 와서는 그게 억수로 쉬운 말인 줄 아는데 서쪽에는 타고나게 그게 배설이고 그게 거의 지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반쪽짜리 혁명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건 부르주아를 위한 혁명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혁명에 도저히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부르주아라는 것은 읍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 캐슬 파리 성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이 부르주아입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인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농노계급이 아니고 자기 생계수단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그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이 그 일을 갖다가 인류 역사상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조선을 쓰기 전에 이미 주자학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한 사상으로 들어서고 그것으로서 500 몇십 년을 줄기차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박정희 대통령도 말년에서 많이 사용하던 충효 사상을, 그 사상 하나를 가지고 600년 이상을 까딱없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개화기가 됐습니다. 이 개화기는 우리나라에게는 너무너무 놀랄만한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에게 들었던 얘기로, 내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쯤 계신 분이니까, 자기 어렸을 때 외놈들이 자꾸 올 때 하늘하고 땅이 이렇게 딱 붙으면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자주 온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도참설이 유행해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야지 잘 사람이 자기 집안을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제 어머니의 외가, 내 외할머니 친정이 지금 정관면이라는 거기 내곡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그분도 뭐 유학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조선 말년에 한림 학사라는 것도 지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한다고 군소를 해가지고 식구를 다 데리고 신의주까지, 지금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왜 피난을 가는 거 물으니까, 지금 자기가 그 궁궐에 학사를 지나면서 왕조실록을 읽어보니까 임진왜란사가 나오는데, 쳐들어오면 분명히 일본 사람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때도 보니까 중국에 제일 가까운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산단다. 그래가지고 그까지 피난을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청일 전쟁을 거기서 만나서 아직 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돼가지고 어떻게 겨우 살았던 모양입니다. 글을 잘해가지고 그 근처 국경에 있는 그 천국 사람이, 이 사람이 글 잘한다고 놀래가지고 하여튼 보호를 해서 어떻게 살아났는데, 내 예할머니가 8살 때 얘기하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90년 전에. 그런데 자기 언니가, 2살 많은 언니를 김천까지 와가지고 또 다시 걸어서 왔어요. 완전 거러지가 돼서 족보 하나만 올려놓고. 김천 고향 다 왔다고 거기 족보를 보고 막 딸을 하도 탐내서 그 김천에 딸을 그냥 시집을 보내고 야반 도주를, 자꾸 따라올라니까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다시 정강까지 왔답니다. 내 할머니 언니가 죽기 전에 친정에, 김천이 얼마 안 먼데 친정에 딱 2번 와봤다. 올라니까 너무 멀고 복잡해서 많이 걸었습니다. 거기서 걸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개화할 무렵에는 정말로 사람에게는 정신이 없는 시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얘기를 듣고 견딜 수 있는 순간이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순간이 지나면 사람은 짐승하고 아주 비슷해져 버리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몸으로 체득시키는 방법이 군사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입소를 하면 아주 자존심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팍팍 밀어버리고, 옷도 완전히 훈련복으로 갈아입히고, 땅을 막히게 만들고, 밤에 잠을 자게 해놔놓고 3번, 4번 비상그릇 깨우고, 때를 패고, 밥 먹는 시간도 통제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하고. 그럼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평가하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고 기계식으로 돼서 명령만 내리면 하는 대로 되지, 감정이 이렇게 산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옛날 얘기로, 일본 사람이 서양 사상을 만나보고는 몇 번 호복 졸도할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사상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그 중에서 최고로 사람에게 그 설득력이 있는 학문, 제가 보기는 의학학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상의 문화가 다 다르지만 사람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다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자기하고 전혀 다른 사상을 지나기 위해서, 종교를 지나기 위해서 종교사를 먼저 보낸 게 아니고 항상 의학을 들고 들어갑니다.
어디 가더라. 근데 그 의학을 들고 들어가서 대중을 선정하는 데는 역시 입으로 마시는 것만큼 이렇게 확실한 설득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어느 방법보다. 그래서 서양의 식민지를 경영하는데 최고로 큰 물건 하나 들어가면 초콜릿더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유교 살던 때도 할로 오케이 초콜릿 그거는 어떤 사람이나 다 알아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금님이 스스로 그 중요한 상투를 자르고 임금님 부인 항운 마마께서 육도들 그것도 이민족에게 시해를 당하고 시체도 못 찾을 정도 불살라가지고 비원에서 내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요. 그거 훈련소에 가가 머리 깎이고 집 밟히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게 비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으면 나라를 잃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우리나라의 민족이 저절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건 가사입니다. 어떤 가사가 있었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농사 깨나 지을 땅은 신장로가 되고요. 애 깨나 낳을 계집은 갈보가 되고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나왔던 노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옛날에 임금이랐는데 뭐 갑자기 상투도 없는 우리가 최고로 기중한 거 얘기할 때 대감 알구라니까 하는데 그거 더 기중한 건 뭐냐 임금님 동곳이라 했어요. 이 임금님 상투 위에 없는 동곳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설이 다 달라졌다니까 보존 책을 읽어보면 아실 거야. 그런데 임금치 스스로 맨머리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상투 바람으로 맨머리로 산것이나 바퀴 댕기고 조금만 지쳐있는 사람은 그걸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들 가다 쓰고 어디 같은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 봤습니까? 맨머리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래 얘기할 정도. 임금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 깎고 떠나서 사진 찍어가지고 고종 황제 그 어진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공식이 머리 깎고 이상한 양복 이때까지 또 다 벗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고종은 아마 시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약으로 죽었다는 말이 많아서 그게 내일 모레 있게 되는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 진산 유명한 고종 황제 진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화를 시작했던 겁니다. 또 철도가 생기고 신장로가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은 데다가 그때 일어난 것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던 청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외놈들한테 짓밟히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큰 나라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물속에 들어가고 그 내 깔보던 외놈이 임금을 갈아치우다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이 개하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 놓입니다. 생가사.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실은 20세기 초반부, 19세기 말부로 우리 민족이 죽었던 사람. 죽었다가 새로 태어났다.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 잘 하잖아요. 영화에도 예를 들면 수렁 속에 건진 내 딸. 뭐 몸을 약간 남에게 버린 거. 그 정도로서 그걸 그렇게 대단한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최근에 겪었던 한 1세기 동안 겪었던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지. 이런 일이 왜 생길 수 있었는지. 그래 되다 보니까 인간이 그 문화적인 그 신토불이할 것 같은 땅이 지닐 수 있는 지기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어떤 그걸 완전히 읽었던 거죠. 날라다니는 참새나 도토리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가다란 그런 증상으로 1세기를 한민족이 살았던 거죠. 그것도 그냥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이어놓고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임진왜란이 무슨 전쟁이 나와도 우리 대동아 미안한데 태평양 전쟁 소위 그 일본 사람 말하는 대동아 전쟁만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남우나라 전쟁에 남자는 조요가 아니면 전부 다 머리가 끌려가가지고 목숨까지 내버리면서도 갈새는 갈새대로 죽장당하고, 여자는 뭐 정신대니 뭐니 뭐 위안부 해가지고 수탈할 때마다 하고, 그렇게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확실히 2차 대전에 일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이 잘 모릅니다. 대충 몇 명 안 되겠나 하지만 그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은 사실은 많이 압니다. 자기가 그 문건을 다 비밀로 안 내놓겠어 그렇지. 그러다가 또 6.25 사변이 났습니다. 6.25 사변 그건 뭐 어떤 전쟁이냐. 2차 대전 동안에 유럽에 퍼부었던 폭탄의 3배를 우리나라에 퍼부었습니다. 유럽 전체 땅 넓이하고 우리나라 땅 넓이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히 파괴된지 알 겁니다. 그것도 그냥 파괴한 게 아닙니다. 상간에 있는 수천 년 된 그런 사찰 같은 것은 폭격으로 살아남은 게 뭐 금강산 같으면 한두 개 있을 정도로, 금강산에 뭐 절만해도 20-30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살아남으면 전부 다 불탔습니다. 남쪽에 뭐 오대산이고 뭐 어디는 사정없이 성강사 다 불탔습니다. 그 누가 불질렀느냐? 폭격은 우리나라 사람이 폭격할 그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빨간 마오라고 한두 명이 걸치는가 몰라도. 왜 폭격했느냐? 알갱이들이 산에서 설치니까. 그렇지만 사실 거창 학살 사건이라든지 4.3 사건이라든지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외세를 얻고 들어와서 이승만이 빨리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어차하는 놈을 다 잡아가지고 사상으로 올라가면 최고로 편리합니다. 다른 것보다. 거창 학살 사건 같은 거 지금도 안 해잡는 이유는 뭐냐면 제삿날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사장이 새로 쓰거든요. 제삿날 전에 되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그 내용을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렇게 사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냥 멸절되고 새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쯤 이제 겨우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거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힘을 얻은 게 언제부터냐? 한 5.16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래도 빠르나마 역사적인 과정이라는 건 항상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그 과정을 겪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우 연좌제를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최고로 근간입니다. 그런데 니 공산주의에서 전향해라 못하겠어요. 그래 가다 놓고 몇 년 됐습니까? 잘 모르지만 47년인가 8년을 40몇 년이더라 자세히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오랫동안에 사형수단으로 오래 있었던 재수가 이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나왔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화에 관계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는 또 얼마만큼 그게 문제가 아직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 우리들도 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알갱이 새끼는 말할 여지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봐주고 자시고 뭐 이런 게 없어. 공식적으로. 그건 죽여야 돼. 왜 그런데? 하여튼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중들이 아니 대가리 그냥 깨지고 싸우거든. 왜 싸우느냐? 하여튼 이유가 없고 지금 내 편이 아니니까. 지금 상대방이 남의 편입니다. 근데 그런 거가 지금쯤 돼서는 한번 이렇게 하고 따지고 그 각으로 흘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각설하고 얘기가 할 게 되게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얘기를 사실은 제 혼자 한번 이렇게 이 번역을 한번 해봤었는데 번역한 초구가
근데 조금 이래 손을 가했습니다만 초구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한 2주일이 못 돼서 대충은 다 번역을 다 대충은 해놨어요. 2주일이 못 갔는데 그 뒤에 몇 번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고친 거를 책 앞에 있는 거 앞에 저거는 내가 몇 번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내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내가 국내에 있는 우리 대본장이 한 번에 디스켓을 줬더니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갖다 줘요. 그때 노자 도덕경 상권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게 참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또 그 인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책임감이 되게 생기잖아요. 이게 만들기 전에는 뭐 컴퓨터 안에 있는 공기에 뜬 거니까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데 그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고 좀 고쳐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일 앞에 내용에 관계되는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고전이라는 게 그게 어떤 것이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중에서도 도덕경이라는 게 우리 동양 문명사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경전이겠느냐, 고전이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할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동양 상국의 문화가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자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이렇게 일람해 보니까 우리나라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도덕경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조심이 있습니다. 조심이 있다는 말은 뭐냐. 혹시나 도덕경을 잘못 말했다가 내나 내 가문에 큰 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나라 사람 500년쯤 했어요. 그래서 벼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절에 있는 성녀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씩 도덕경을 읽은 적이 있어도 또 어쩌다가 이제 글 읽었던 사람이 도덕경을 우리나라 성인들이 읽은 적은 있어도 그게 읽었다는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사리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자학이라는 거는 공자님을 거의 교조적으로 믿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을 북한 사람이 믿는 것은 그 비교도 안 됩니다. 김일성은 당대지요. 그렇죠. 이건 뭐 동양 문화 2000년 동안에 그냥 내리거리 그냥 있던 것 중에서 특히 그 주자라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그거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방대한 고전을 갖다가 주석을 붙이고 정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공고의 지신이라는 데 대해서 딱 맞아요. 그분 말에 대해서는. 인간이 공자님 다음으로는 이렇게 인간이 많은 책을 읽고 도저히 이렇게 많은 해석을 붙일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입맛적 벌리고 그걸 평생 그냥 노자가 무슨 주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읽어보기에 급급해서 끝까지 다 읽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대단히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노자를 별로 좋아 안 했어요. 그분이 좋아 안 함과 동시에 우리가 최근까지 지식인 중에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하면 이게 빨갱이 취급받았듯이 아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부로서 동정에까지 새기나 놓고 아주 대단한 그런 적도 있지만 지금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분이 했는 일 중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문제는 부자지간이라도 잘잘못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또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양쪽의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든요. 근데 정해놓고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서양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하느님이 워낙 그냥 넘지 못할 선으로 금을 끊었기 때문에 서쪽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전쟁의 그 불꽃이 끝이 안 나잖아요. 신교란 말 서로 머리 뜨지 따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을 차단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쪽에는 더 했지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댕기면서 글 읽은 사람들에게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참 이렇게 좀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알아도 말을 안 하는지 태도가 영 불분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책을 번역을 다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순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윤복 선생이 도덕경에 대해서 줄을 달은 게 있어요. 그 줄을 아주 조심스럽게 했어요. 전부 다 공자님 말씀이나 주자님 말씀에 합당되는 걸 그것도 아주 변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치 없는 글이라 하더라도 옥석을 잘 구별해 보면 쓸만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 조금 들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글로서 해석을 해놨어요. 읽으면 대단히 말을 너무 꼬라가 조심해서 하면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 율곡 선생은 기호지방에서는 제일 많은 학자이고 또 우리 민족이 그 순환이 큰 순환이 우리나라 앞에서 다 아시다시피 10만 양병설을 갖다 주장했다. 그게 안 돼서 내려가서 불과 49세 신사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선조가 피난 가는 것까지 예언을 했다는 그 대단한 그런 어른인데 그 율곡 선생 후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학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동안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됐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돼가지고 뒤에도 그 사람은 아무도 안 치주세요. 만약 그 사람 치준다면 사상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몰리기 때문에 마치 요새 뭐 공산주의도 그런 대로 요령부덕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그래도 받아들여줄 때가 있지 않느냐. 누구라도 함직한데 그 얘기 했다가는 아직도 조금 곤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는까지는 괜찮겠는데 공산주의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도 글을 적어놨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페레스트로이카를 비롯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이제 영영 붕괴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은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 패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와 잘못하는가 하면 최근 10년 내로 금세 7년 내로 유럽연합에는요 7개 국가가 사회주의 당이 다 당수가 됐어요. 자본주의 하는 당수가 다 물러났어요.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태리부터 시작, 독일부터 시작해, 프랑스부터 시작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 7개국의 대부분이 다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이런 거는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다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글이 나옵니다만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년에 성장률이 3% 너무 낮지 않느냐, 7%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소비를 내년에는 7%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소비를 7% 많이 한다는 말은 자연을 7%만큼 더 액기스를 7% 증가시키려면 우대기는 한 40~50% 더 파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원료는. 우리가 소고기를 한 근 먹기 위해서
자연에서 필요한 소고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그 효율이라 하죠. 소고기가 5%가 잘 안 됩니다. 에너지의 원료가 결국 햇빛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열이거나 원자력에서 나왔다 칩시다. 이게 뭐 본을 하고 식물을 키우고 그런 비료를 생산하고 뭐 그런 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0.01%도 처음 투자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그 소고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사람이 먹고는 또 인간의 에너지로 사용하기는 거기에서 또 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소비를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제일 처음에는 고전 중에서도 생명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학문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의학은 넓은 의미에서 생물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 생물학이라는 게 뭐냐? 과학의 한 부분입니다. 과학 중에서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학이 생물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에서 지금 과학을 얘기하려면 일단 서양부터 얘기해야 되거든요. 만학의 아버지라는데 그 사람은 그 생물학적인 분류 방법이라든지 동물의 어떤 모양, 인체가 왜 이렇게 있느냐, 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들은 대부분 다 생물학적인데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게 더 많지만은 생물학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생물학에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식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게 19세기에 그 유명한 그 린네라는 사람이 학명을 붙이기 전에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그냥 근거학적으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럼 동쪽에는 또 누가 있느냐? 저 생각으로는 동쪽에는 아마 노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제가 얘기를 조금 한번 설명을 조금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부득이 한자를 적어봤는데 한자를 적으면 이 글자가 왜 이렇게 생겼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흔히 잘 합니다. 옛날에 이 전서라든지 옛날에 상형문자 같은 거 읽어보면 요런 글이 나옵니다. 요런 글도 나오고 또 요런 글 글자가 비슷한 글인데 이 땅에서 뭐가 생겨난다, 자란다. 이것도 흑토자입니다. 흑토자 이렇게 뭐가 자라난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난 생자가 됐는데 그럼 흙이라는 이 뭐냐? 흙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땅의 깊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고 다른 거죠. 지하고 토지라는데 지하고 토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토라는 거는 파가 밑에 안반이 걸리거나 이러면 그건 토가 아니죠. 그거는 대지는 맞아도 토는 아니잖아요. 흙이라 하는 게 분명한 토입니다. 그리고 흙토자죠. 여기에서 뭔가 뚫고 나오는 거 생산력을 가진 집안을 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땅 밑바닥이 있고 이 참 중요합니다. 지심 그죠? 땅 깊이. 그러니까 좋은 논이나 밭이라는 게 흙의 두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말이죠. 그러면 이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지는 뭐냐? 뭐 토자는 그대로 토자입니다. 이거 뭐 상형문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엇이 땅이 자란다. 이럴 때 흙토자는 이렇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이래 해놓고 이거 토라고 얘기합니다. 지는 이 토는 알겠는데 요 뭐냐 이거는 이게 하잖아. 이건 뭐냐? 요새는 뭐 이런 용례가 설치된 것 같아. 내가 그 용례를 찾아보려고 많이 봤는데 최근에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새는 의조사야 또 천자문에는 이기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근원이 여자의 성기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옛날 글자는 어떠느냐 하면
옛날 글자는 야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고 또 전서 같은 데 글을 보면 글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 요런 데 있습니다. 요게 어떤 그 작은 입구인데 여기서 어떤 게 생산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여자의 음부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또 우리 공자 여자 이 책을 읽어보더라도 복신이 그 자세히 읽어보면 막 그냥 쉬운 그냥 성인이나 성기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싶을 정도의 글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 생이라는 게 그런 걸 나타내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 풀이 이래 아무 몇 땅에서 자라나는 거, 그런 걸 뜻합니다. 명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 이래 사람 인변에 줄알했거나 이런 거는 이 글자나 이 합자나 사실 비슷한 글자 같습니다. 모아드린다. 근데 이런 땅이 있을 때 짐승을 몰아가지고 이쪽을 넣어놓고 앞에 울타리 타는 그거는 요새만 최근에 이런 역사 있을 때가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들이 어느 지방에 파보니까 코끼리 맘모스가 수백 마리 시체가 나왔어요. 보니까 다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어떻게 했느냐, 절벽으로 이렇게 모아들여가지고 몰고 가가지고 그 떨어지게 죽게 해가지고 사냥을 했던 그런 게 지금부터 약 한 10만 년 그 이전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명자는 그 옛날 글자는 옛날에는 명한테 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 그 옛날 글자는 여기다가 입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그게 아마 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요 글자는 어떤 데는 점이 찍힌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충 보면 글이 문홍 선생이 영판 뭔가지 기리는데 제가 이렇게 꿇어 앉았습니다. 딱 요런 모습을 그대로 표시를 조금 올라갔어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요 머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힘 앞에 모여서 복도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놨는데 거기 요거 하나 더 붙여가지고 명이 됐습니다. 근데 생명이 이 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벌써 주나라 시대 때 그대로 옵니다. 쉽게 말해 천명이라는 게 말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명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명은 어떤 겁니까? 한 이런 작은 부족 집단에 시족 집단에 눈머리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사자를 얘기하면 됩니다. 수사자가 금방 하나의 정권을 얻어가지고 암사자를 다 자기 앞에 복속시키고 어떻게 해라 명령 한번 내리면 탁 듣는 그런 걸 명이었는데 그게 자꾸 커졌거든요. 커지면 어찌 됩니까? 조상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만 옛날에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저 조상들이 제사를 못 얻어먹게 된다는 걸 갖다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직동 이런 말이 있는데 항상 종묘하면 사직이라지 종묘라는 거는 저그 하레비 왕족의 하레비가 제사를 받아 먹는 것이고 사직은 자연신을 하늘신이나 땅신을 말합니다. 자연신이 이제 제사를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만 잘못하면 이 때문에 너무 조상들의 이시 가문에 제사가 폐해진다. 이게 죽음보다 더 금가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있다가는 이제 천명으로 옮겨가요. 하늘이 명령 내리는 거. 그런데 생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뒤에 생긴 글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도덕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뒤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쉬운 말로서 출발한 글인데 뒤에 그게 자꾸 잘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말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아주 쉬운 글자가 뒤에는 막 아주 어려운 말로 다 탈바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덕경 이런 거 읽으면서 모르는 거는 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가까운 길입니다. 이 모르는 것을 억지로 말을 맞추려 하고 사지를 끼맞추 이러다 보면 훨씬 더 모르게 돼요. 자기가 말에 꼬여가지고. 요까지는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요까지도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노자 도덕경이 소위 말하는 술자라는 그 글자를 붙여요. 여기 있습니다. 이래 지금. 그걸 뭐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발족자가 바뀐다고 얘기하고, 그래 갈등자가 되고. 한국은 이거 아웃으로 나오지. 이 무슨 자입니까? 나무 목자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길삼을 산 껍데기 벗기는 거. 거기서 온 겁니다. 글자가. 뭐 하는 거냐? 옛날 기술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기술이 뭐 짜는 기술. 그러니까 그 집 어느 집 교수가 있는데 길삼 잘하고 이러고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뭐 인물 잘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막 건강해가지고 아도 잘 낳겠고 이러면 100점입니다. 쌍꺼풀이 예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때는. 근데 이게 뒤에 바뀌어요. 술사 이런 말을 쓰거든요. 술사.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유교에 비하면 뭔가 좀 어두운 구석이 있는, 쉽게 말해서 야바오 같은 그런 게 있는 그런 게 도교라고 생각했어요. 그 증거를 왜 나느냐? 김만중 선생이 쓴 군문 같은 데도 돈은 구하지만 마침내 흠망한 것이라고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해버려요. 불도라는 건 뭐냐? 오직 높고 높기는 못해. 그대로 높을지 잘 모르겠고. 유도라는 건 뭐냐? 유교라는 건 사회의 윤기를 밝히고 사회를 민망하고 밝게 만들고, 선도라는 게 뭐냐? 구하나 오직 마지막에 아주 흠망한 것. 그게 뭐 말이 복잡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도교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수 더 붙여가지고 도술이라면 일반 국민들은 아주 좋아하고 좀 공부한 선비들은 사된 것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로 느끼는데, 일본 사람은 그걸 어쩌느냐? 너무 태도가 달랐습니다. 일본 사람은 서양의 과학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노자의 말이었는데 국어 산수 사생 자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해지가지고 그게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나라 사람 잊어버렸어요. 그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버리서 분명히 바꿔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서양말 그 뭐라고 했습니까? 술이 뭡니까? 계산하고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럼 대충 하지. 그 전장권 성지들이 그거 다 따지고 안 좋아했던 거지. 산술이라고. 그런데 자연만은 자연을 이렇습니다. 또 더 멋들어진 번역은 사해 같은 겁니다. 사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죠. 토지신이잖아요. 해라는 건 뭐인 겁니까? 어떤 땅에 공동된 가치를 가진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은 고래 간단하게 번역을 하고, 그거 아마 저는 아주 대단한 그 일본 사람 번역했죠. 그런데 그때 그런 번역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이 도덕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일본 사람의 임금의 생일을 천장지구일이라고 합니다. 천장지구라는 말이 도덕경에 한 70장인가 하여튼 그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도덕경에 나오는 경제를 아주 중요시 여기가지고 서양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말을 유교 경제냐 도덕경에 나오는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번역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떻느냐? 중국은 일본하고 참 비슷한 데도 있죠. 태도가 다른데 일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도, 유도, 길도자를 딱 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술, 금술, 기술, 술자를 붙입니다. 요거는 선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수가 낮은보다 이런 뜻인데 일본 사람은 길도자를 딱 붙입니다. 그 길도자가 유교의 길도가 아니라고 똑같은 도라도 도가 달라요. 그건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자라. 유자가 부드러운 유자를 쓰는 것도 그런 뜻이래요.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긴다는 도덕경에 나오는 그 철학을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중국은 도라고 얘기 안 하고 법이라고 얘기해요. 법 뭐랍니까? 도법 자연이라는 것은 도덕경에 나온 소리입니다. 앞으로 그 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규범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규범으로 삼는 때 어떻게 삼느냐? 삼수변에 갈것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말을 법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는 또 뭐 법이라는 게 상당히 큰 진리라는 말이 되는데 이 법이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놔놓으면 저절로 되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라는 게 그게 뭐냐? 자연이단 말이에요. 저절로 다 될 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머리를 굴리가지고 뭐 어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놓으면 되는데 괜히 건드리기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상은 그 교육 사상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참 은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 그림도 잘 그리지 않습니까? 또 시도 참 제가 그 사람 쓰는 시를 못 봤습니다. 시를 잘 지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신문을 또 보니까 줄타기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줄타기가 참 아주 흔들거렸으면 하는데 요랬습니다. 줄타기라는 말을. 요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처럼 채탁 이래서 한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줄타기 신문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교육적인 근본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걸 갖다가 줄탁 동기라고 얘기해요. 동기. 우리 교육적인 동기 유발이 참 중요하다 할 때 그 동기 그 뜻입니다. 동기를 우리말로 말한다면 찬스, 서양 영어로 찬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딱 타이밍, 찬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이라는 게 우리는 머리 뚜껑 열고 거기다 물건을 부하여가지고 머리 안에다가 내다가 막 색이 없는 거 그런 거를 우리 주로 생각을 막 책이라도 머릿속에 직접 집어넣을 수 있으면 디스켓트 그냥 기에 꼽아가 돌리면 그 머리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하는데 채탁이라는 거는 줄탁이라는 거는 그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놓으면
저절로 뺑아리가 돼 나오지요. 근데 부모만 왔지. 뭐 부모가 안에 손을 쥐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뺑아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는 지대로 다 타고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공기로 감싸만 두면 안에서 뺑아리가 일어가지고 되지요. 되는데 옛날 사람은 내가 이제 뺑아리가 다 되었으니까 꺼내주세요 하면서 안에서 입으로 그 뺑아리가 껍데기를 탁탁 두드린다. 그 줄자입니다. 탁이라는 거는 그게 하다 돼가지고 엄마 닭이 밖에서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껍질을 딱 깨준다. 이 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종필 씨가 그런 말을 썼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엄마 닭이 너무 빨리 깨우면 아직 닭이 다 안 크는데 깼으니까 죽을 것이고 병아리가 너무 늦게 깨면 계란에서 숨이 차서 죽는다 그런 뜻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 부화를 할 때 애미닭이 없이도 병아리 저 혼자 잘 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그 교육적인 원리 중에서 그 사람이 뭔가 타이밍을 스스로 알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을 선생이 얼마나 자세히 봐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생각은 그런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분이 또 앞으로 내각제를 안 하면 목리를 안 부리겠다. 목리라는 말도 참 잘 안 쓰는 말인데 저는 시에 그 목리라는 말 언제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억수로 사납게 그냥 심술 부리는 거 그런 걸 목리라는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참 생각이 참 머리가 참 뛰어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조선일보 신문사에 글을 하나 보냈다는데 그것도 사실 그런 글입니다. 한 며칠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독자인 날이에요. 제가 얘기하다가 말귀를 좀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또 이 오리진이 이 기원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이 났을까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돌이켜보면 참 저는 쉬운 데서부터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연이라는 글자도 한번 봅시다. 자라는 거는 막 스스로 잡니다. 그렇지. 연자라는 거는 여기 밑에 점 4개 이게 불이지 않습니까? 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 오토매틱 시스템 소위 말하는 자동 장치 중에서 최고로 재미있게 판 거나 불이 타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빼놓고는 불을 다룰 줄 아는 짐승이 없지 않습니까? 물은 뭐 다른 짐승부터 잘 달아요. 비비 같은 거는 뭐 자기가 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루는데 불을 다루는 거는 세파트를 교육을 아주 많이 시켜가지고 불이 끄지 갈만 할 때 옆에 통나무를 동계로 한 개씩 동계도록 시키는데 세상에 제일 뛰어난 세파트도 다른 건 다 하는데 제주도는 꼬만 것도 하는데 불을 안 끄뜨리는 걸 그거 못한답니다. 사람밖에는 원숭이가 먹은 다른 짐승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대승기신론이가 그러고 보면 불 붙는 현상하고 인간이 인연을 맺고 끊고 하는 데 대한 관계되는 얘기를 누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에 미린다 빵하라는 것도 읽어보면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느냐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불이 붙고 있을 때 그 불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조식에 댕기주니까 불이 붙었다. 없는 데서 있게 됐다는 걸 갖다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걸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민족마다 비슷한 거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인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을 피운 흔적이 있으면 확실하게 인류입니다. 그 불을 피운 흔적이 있으면 그 무슨 인류냐?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신석기 인류로 들어가기 시작한, 불 피우는 기술에 따라서 신석기로 나누는 거는 토기가 또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에 대야 토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토기를, 그 그릇을 만드는 주문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 연이라는 글자가 참 그 인류의 생각에 이렇게 그 오래된 인간이 갖고 있던 최고로 큰 신비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도 그게 불이 있어요. 뭐 예하교처럼 불 피워놓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불교나 불이 있으면 향이 있거나 촛불을 켜거나 그런 다 비슷한 행위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처음에는 뭡니까? 고기를 덕에 올려놓고 꿈을 먹는 게 이게 불이 불차는 연자였는데, 이게 한참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4개 찍고 나는데 이게 불탈 연자가 아니고 연할 연자가 됐어요. 그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됐지. 그러니까 뒤에 새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말고 진짜 불 붙는 거는 어찌하면 좋겠노? 그 앞에다가 또 불하지 하나 더 붙이가 연기할 때, 내연기관 할 때 연자를, 탈연자를 또 앞에 다 더 붙이세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역전에 곤란하다. 역전 앞에 한 개 더, 이래, 글자가 한 개 더 떼지죠. 사실 불화자를 붙일 수 필요가 없는 건데, 밑에 이미 안에 불이 있으니까, 그 또 다시 하나 더 그걸 붙이지. 얘기를 제가 이 정도 좀 하고 난 뒤에, 요 뒤에 다른 건 내용은 뒤에 하려고 하고, 제가 그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라든지 고전에 관심이 없는 서양 학문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의사들이고, 특히 마취과 의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을 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안 맞는 것도 혹시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럼 막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때 설명한 내용을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빨리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 먹고 얘기를 하면 그 마취 의사들 모임 제가 그 당시에 마취가 뭐냐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글자 위에 마취 이런 지금 이 마자는 안에는 한 마자지. 아까도 그런 비슷한 글자 어디 하나 났는데, 숫자에 안 맞지. 이 안에 글자는, 그 영상도 다 틀리면, 제랍이라지. 그렇게 맞았지. 제랍이라지. 제랍. 안에 나무에서 껍데기를 이렇게 뺏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게 밖에다가 이렇게 병이라는 표시를 해놨지. 그런데 저 글자가 요새는 마취하는 거 안 아프게 하는 거 뜻입니다. 그 마비 이런 글자 있잖아요. 안 아프게 한다는 거. 마비 이런 데서 실제로는 3-3는 거기인데 요거니까 앉아가 하면 발이 되게 안 제렸습니다. 아까 그 제랍이라는 거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이라는 뜻이 마음이다. 즉 의원이 온몸이 어디가 제러보고 영어로는 넘긴다는 제러. 그런데 이게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이고 참 재미납니다. 한참 제러보면 어찌 됩니까? 기회는 감각이 없어지잖아. 감각이 없는 것을 또 저는 맞아로 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말로 쓰는 것은 영상적으로 되게 어렵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석유에 부처가 돌을 할 때 하루에 삼시 3개 하고 삼시를 3개 먹었단 말이에요. 요새도 삼시를 먹는 사람 많아요. 대마초 중독 걸린 사람들 삼시를 갖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데 함부로 삼시를 안 팔잖아요. 팔면 법에 걸립니다. 심을 해도 흑알을 내야 됩니다. 딱 신고를 해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족에도 이게 말하는 게 중요하게 사용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옷을 해입는 거 물론 옷을 해입는 거 옛날 사람들이 옷을 했는데 더 중요하게 쓴 게 이것을 이용해서 한각제로 썼어요. 그 한각제는 스키타이 앞으로 그 정보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스키타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스키타이는 보편적인 인류사에는 최근까지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이 역사를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 되기 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그리스 얘기하고 로마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부분에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 그 다음에는 고대, 중세. 또 동쪽에는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고 다음부터는 왕조시대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보편 역사를 그 스키타이라는 그 종족은 신학에도 상반신은 사람이고 밑에는 말이고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온다. 워낙 말을 잘 타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하고 몸이 이렇게 딱 말하고 붙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정도. 그 람세스라고 요새 한참 그 선전 많이 하고 있는 소설책이 있는데 람세스가 그 격전을 벌이던 종족이 히타이트라는 종족이에요. 그 히타이트 종족도 스키타이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보편적인 역사에는 그게 안 돼 있는데 그게 유색 중에 제일 많은 그 분포를 하고 있는 지역이 흑해 연안입니다. 거기가 대부분 다 사막 지역이고 거기 그 인종들이 대부분 다 이슬람교를 진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대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레닌이 소위 말하는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기 전에까지 서구 사회하고는 단절되는 사회였고 그 다음에 공산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 그 역사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로도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난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동쪽에 도덕경을 읽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을 알고 히스토리죠. 역사라는 책을 알고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자세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스키타이 쪽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희한하다면서 연기로 목욕을 하는데 텐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연기를 피워놓고 거기에서 막 목욕을 하고 등얼거리고 그런다고 그런 겁니다. 텐트 안에 대마초 연기를 피우면 대마초 피우는 것처럼 취할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 신탄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그리스 문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아마 신탁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최근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는 특히 아기를 낳기 전에 사춘기가 막 지난 여자들은 신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귀신을 봤다는 사람 중에서 90% 지금 여자인데 그것도 그 당시 그런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고 괴담이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귀신을 제일 보기 쉬운 연령인데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영양을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영양을 이렇게 받도록 도와주는 머릿속에 송가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이 잘 모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그게 여성 호르몬이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럼 여성 호르몬 말고는 뭐 어떤 게 있느냐. 아가 대마초가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지만 올해로부터 무당은 담배라든지 술을 잘해요. 그런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빌리게 되죠. 근데 그게 그 그리스에서는 신탁이라는 걸 행합니다. 그 유명한 신탁 얘기, 델포이의 신탁이라는 얘기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쳐들어갖고 물으니까 신탁 그 여자들을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만 여자들이 발가벗고 들어갔다는 말이고 그냥 들어갔다는 말이고 어디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보면 그 앞으로 미래가 보인대요. 그때 어떤 묘사를 보면 그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단 말이에요. 아마 대마초 연기를 피아노도 아마 그 보고 있으면 보이니까 그거가 더 맞을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칼로스 그냥 신탁 탁자를 베어버리고 신탁 끝났다. 네가 뭔 소리해도 난 쳐들어가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의 그 전기로 나옵니다. 그럴 때 맞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한 개가 만들어지고 글자까지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죠. 치자라는 거는 저 앞에 저거 술주자에서 저런 글자 들어가죠. 저 뭐같이 생겼습니까? 저기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딱 보여요. 꾸에 이제 막이 꼭지도 있고 딱 막여져 있고 항아리입니다. 저 뒤에는 이제 진짜 다하다, 끝나다. 사람이 언제 죽어서 졸이라, 졸업할 때, 졸이라,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글자에서 그 정도쯤 되면 술을 끝내야 되거나 술을 끝나면 그때 상태가 아마 치여요. 그래서 뒤에 바뀌가지고 약물에 취한다 그런 뜻이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대마초 할 때 이 맞아요. 족구의 꼭지에 점 두 개 옆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치자는 옆에 점 두 개만 찍었을 뿐이지 이렇게 청자 있죠. 허심청하게 청자에 집을 놔두죠. 집이 집인데 보통 집이 아니고 요런 집입니다. 옛날 집을 보면 꼭지가 있는 집입니다. 오막살이 집입니다. 요런 글자가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가자 그런 것도 이거하고 원리 비슷합니다. 집 위에 뭐랍니까? 우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가스가 썼으니까 중국은 가스를 안 쓰는 게 그게 집입니다. 집인데 그 작은 오막살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녀가 옛날 오막살이 원두막 보면 자라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다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암사동 동굴에 그 암사유적지 가보면 나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하나가 아메리카 인디안들 텐트 매치가 기둥이 전부 숟가락이 한가운데 가서 대들보가 들보가 없죠. 숟가락에만 한가운데 딱 상통했듯이 매놨죠. 그런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 하여튼 대마초하고 마치는 저렇게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거 삼지라고 하지. 이게 스키타이가 그 유물에서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안에 삼시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실제로 자세히 보면 스키타이는 재미난 그게 있는데 이게 그림이 좀 흐립니다만 이게 전설이 세 종류가 있고 이게 큰 입술이고 그런 세 종류인데 스키타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짐승을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을 이 도안을 많이 했어요. 짐승을 도안을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생명에 대한 아까 처음에 생명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찰을 많이 해요. 그런데
노자까지는 그런 생명에 대한 관찰 같은 게 참 많았는데, 다른 생명. 공자가 딱 들었으면서 하는 짓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금수만 하도 못한 것들. 짐승과 사람은 딱 나옵니다. 이게 버텨. 그거는 저쪽에서 똑같습니다. 배수가 나오고 난 뒤에부터는 짐승하고 사람은 이래서 다르다. 그렇게 돼서 상당히 많은 자기의 교육적인 노하우를 갖다 그게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야만이라고 했을 때 야만이 어떤 거냐? 사실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야만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야만으로 몰려있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게 야만입니까?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엄마 할매가 의지의지키한 아가 야만족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적인 생각을 보면. 그래서 부모로부터 빨리 단절시킬수록 더 문명인지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도 고발하게 만들고 아주 인위적으로 사람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런데 그 위에 다른 문화, 아프리카에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 놀랄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는 성이 제일 흔한 김해진간. 그 김해진간은 김수로 왕 때부터 자손이 갔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은 허시스입니다. 허시하고도 결혼을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만명조식이라든지 안동헌시 중에 제일 족보를 보면 족보 첫머리에 건식끼리 결혼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완전히 족보 따져가지고 결혼하는 이거는 조선 후기에 와서 시작돼요. 인류에는 그 뒤에 용공인생이 시작되고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그때 같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옆에는 자작나무 껍데기를 들어서 샀습니다. 이게 뜨겁더라도 청동입니다. 뜨겁더라도 들어도 손에 안 익도록 저 안에 좀 뭐냐 하면 돌멩이를 불에 달가가지고 여러 번 달가가지고 모닥불에서 얼마 끄자고 돼가지고 저 안에 이어나 앞에 꼭지 잠깐 조져주고 이거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조절하면 돼요. 잘 보입니다. 지가 조절하면 알아서. 예, 그래. 자세히 보면 이게 막 터져 있죠. 터져 있는 거는 불에 오래 자주 밝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 아까 삼중로하고 같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치라든지 이런 국을 끓여 먹는 게 나은 거는 상당히 뒤에입니다. 상당히 뒤에고 그 전에는 어쨌습니까? 저 뉴질랜드 가봐도 대부분 사람들 옛날에 음식을 끓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불을 열심히 피워가지고 그 속에 돌멩이를 갖다가 불에 달아가지고 돌멩이 위에다가 나무 이파리 같은 거 깔고 그 안에 고기를 넣어놓고 다시 뜨거운 돌을 위에 덮어가지고 물을 어떻게 데피느냐 그런 게 물을 따르고 돌멩이를 불에 불고에 달아서 자꾸 담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 어릴 때도 그 동화 얘기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동화 얘기에 호랑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호랑이를 또 이래 달아먹는 토끼가 나오는데 토끼가 여러 가지 짓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돌멩이를 벌거이 달아가지고 이걸 먹는 거랑 받아먹게 해가지고 속이 타서 물에 가가지고 어떤 것이 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거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얘기가 돌멩이를 불에 다루는 거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학교 가기 전에 불에 돌멩이 달아가지고 부중에 한 개씩 메고 들고 가면 너다 이래 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되게 어릴 때 이럴 때 벌써 이게 기원전 한 제일 최근이 기원전 한 4,500년 노자 시절입니다. 멀기는 기원전 3,000년까지 이 스키타이가 그슬 올라갑니다. 요거는 크기가 좀 차이가 나지. 이거는 길이가 이게 한
2.5m에서 3m 이상 되는 겁니다. 요거에 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 줄을 갖다가 낙구에 매놓고 가래를 벌리면 텐트 같이 되잖아요. 그 위에 가죽을 덮기 시작합니다. 텐트를 만들어요. 그 속에서 좀 불을 피하는 거예요. 요것도 거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묻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삼씨를 갖다가 안에 뿌리겠죠. 그 삼씨 뿌리던 게 제 생각은 점점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요새는 그런 거 안 쓰고 주로 향을 갖다 선향을 쓰는데 옛날에는 향나무 딱 삐져가지고 이래 한 줄 집어해가지고 연기 나도록 안 했습니까? 옛날에 보면 숯불 향로에 담아놓고 뭐 그런 게 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무덤에서 같이 발견된 사람의 가죽입니다. 희미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이런 가죽이 됐는데 스키타이들은 너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상대방을 잡아와가지고 가죽을 벗기가지고 말 안장을 하든지 차고 다니는 거. 자기 이 맨발이 잡았다. 지금 그게 이제 큰 훈장같이 됩니다. 이게 문신을 하면 아주 기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 문 선생님도 성씨가 문씨지만 문자만큼 이렇게 분명히 시시각각으로 내용이 많이 바뀐 그런 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다투고 그러니까 문신이라 합니다. 문신은 이랬습니다. 문신이 진짜 글자를 보면 이렇게 보통 생겼어요. 글을 문자 적는 거 이런 거 안에 나이키모치 킥이나 이런 곳이나 그러면 안에 이런 표시 아니면 이런 표시가 들어있어요. 이때 이 문이라는 거는 사람 가죽에 글씨를 새기는 문인을 새기는 이 문입니다. 그래서 문신이라 하죠. 그게 글자가 되는 데는 상당히 뒤에 그 글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글이라 안 하고 이때 이 문이라는 거는 글자가 아니고 사람 몸에 그림 그리였는 그 문이다. 이거 아무나 그리였는 게 아니고 억수로 계급이 높은 사람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 가죽이 이 사람은 나이 한 50몇 쯤 됐던 사람 가죽 같은데 아마 전쟁을 하다가 적에게 살해당하고 시체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한참 이 가죽을 훈장처럼 달고 다녔는데 이 지도자를 빼앗긴 종족들이 힘을 합쳐가 다시 또 그쪽을 떼부수고 자기 지도자의 그 가죽을 다시 받았던가 봐요. 뺐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람처럼 미라를 만들어서 모양을 형을 만들어서 장례를 지냈어요. 다 새로. 그 장례 지낸 무덤이 발견됨으로써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짐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으로 옛날에 그럴 문자가 문이었습니다. 그럴 문자가 문자였어요. 그럼 진짜 글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옛날 사람 글자입니다. 이거는 페루 지방에서 나온 글인데 내가 하도 그 감명이 있어서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한가운데 이제 매듭이고 여기서 은이 한 개씩 나왔습니다. 은이 한 개씩 나왔습니다. 은을 자세히 보면 몇 마디 때 묶음을 묶고 몇 마디에 묶음을 묶고 어떨 때는 새끼꽃이 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 내용을 보면 어느 지방의 호구조사인 호구장구입니다. 이게 어느 지방에 호구조사를 한 장군인데 안에 내용이 잘 모릅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그 문자 역사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어느 집에는 양이 몇 마리인데 얼룩배기가 몇 마리, 암놈이 몇 마리, 순놈이 몇 마리, 새끼는 몇 마리 낳았다.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게 어떨까? 이런 식의 내용이 우리 그냥 글로 옮기면 수백 페이지 되는 것 같다가 지금 요렇게 딱 끈을 연결식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알듯이 결성 문자라고 합니다. 결성이라는 거는 글자를 성을 어쨌습니까? 이 복잡한 글자 결성, 줄성자지, 성문통자 성 결성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글자를 갖다가 글자라고 합니다. 글자는 아마 자, 이 두 개가 붙어도 아마 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담장 이럴 때 담은 우리나라 말고 장은 한자 말이 두 개 합치가 담장 이렇게 두 개 합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자가 아니고 그냥 글이죠. 우리도 한글 글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이라는 거 옛날에는 어떻게 썼겠습니까?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사실. 이런 글자가 이 글이 보여준 거예요. 조금 그런 거 이렇게 그럽니까? 뒤에 거 누린데도 불구하고 지가 안 움직이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자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자가 어떤 사람은 요새 병설을 하느냐 뭐 한글 전용을 하느냐 한자를 쓰느냐 이게 지금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주장이 많은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저 생각으로는 결국 역사는 한글 전용 쪽으로 아마 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글 전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을 지금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가가 제발 이런 문화 현상이나 교육에 간섭 좀 하지 말아요. 이때 그 좌절 오고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으면 지 알았으면 공부하는 사람 가만히 놔도 한자 공부하는 사람 잘 하는데 오늘 예편 내가 갑자기 교육부자가 또 되니까 뭐 교육 뭐 문화 뭐 하니까 갑자기 이제부터 문공부 장관이고 뭐 문화 뭐 지금 엄청 잘한 줄 알면 갑자기 뭐 이제부터 한자 병서 한다 그거를 해방되고 50년 동안 지금 시대하고 있다가 차차 정화되고 있는데 그 타기 정지서청이라고 우리 도덕경에 나오는 소리입니다만 혼란되고 흘릴 때는 손대지 말고 나는 뭐 저절로 말아가진다. 그 자연입니다. 그럼 되는데 또 시비를 일으켜. 장사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면 장사치가 필요한 대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 나라는. 서양 사람들이 일본말 얼마나 잘하는지 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랬습니까? 이게 무슨 짭니까 이거? 그런데 이런 글자 이런 글자 보니까 이 계단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거 배웠어요. 어떻게 읽죠 저겁니다. 미안합니다. 낮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옆으로 글자 글안족 할 때 글안을 전적습니다. 글안 한번 찾아보십시오. 글안을 그렇게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다리못이 개를 갖다가 개라고 안 하고 글이라고 해요. 분명히. 그 글자가 상문자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이게 이 세계일의 줄가 일어나는 게 배덕을 오는 모습입니다. 이 밑에 이건 아마 탁자 같아요. 탁자에 올려놓고 뭐 오는 걸 내는 것이 옛날 사람 발음으로 글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사투리로 개라고 이건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개라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글이라는 뜻이다. 그런 증거를 내가 몇 개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배운 학자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안에 걸 먼저 해라 글자 그러니까 요래 된다 칩시다. 됩니다. 이게 가르쳐 교자도 봅니다. 요래 됩니다. 다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분인데 한가운데 특징적으로 요런 글자 같은 거 요것도 위에 그 옛날 글자로 보면 이래 딱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여기 뭐냐면 끈을 매듭을 짓는 모습입니다. 끈 매듭. 시사를 같은 거 보면 옛날 글자 요렇게 안 했습니다. 이걸 갖다 줍니다. 요거 옆에 요거 뭐냐? 손님이 양손을 이용해가지고 매듭을 매는 방법을 자신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오세명치로 글자 하늘천 아직 그거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이후의 얘기고 노자 정도 그 이전의 글자는 훨씬 더 끈으로 일학을 많이 그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황당 같은 데 보면 왼새끼를 꼭 왼손 와꾸는 몰라 왼손끼를 깨가가지고 손가락이 몇 개 꼽아놓고 항토 몇 개 뿌리면 받쳐지게 오는 것은 도사가 있는 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오추 몇 개 꼽으면 아들 난다. 말것도 다른 것도 저 집에 딸을 낳는 거. 저 집에는 송아지 새끼를 낳는 거. 옛날에는 구별을 다 했습니다. 그 앞에 줄 딱 하나 보고. 그게 글자거든요. 그래서 글자입니다. 글이 뭡니까? 글다 하는 행위하고 같은 말입니다. 해가지고 끈을 딱 걸어놓으면 알아요. 제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 시골에 할매들이 방울 장사가 많이 생기는데 항상 그 사람들이 실하고 바늘을 닦거든요. 뭐 이상하게 이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매듭을 몇 개 매가 삽장에 걸어놓고 합니다. 뒤에 와가지고 전번에 명태 몇 마리 팔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러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새 없어졌죠. 그게 도덕경에도 나오지요. 소국 가면이 좋고 글자 괜히 사람 골치 아프게 하지만 결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매듭 글자로 다시 돌아가야 세상이 잘 된다. 그런 말을 글이 나오는데 가르칠 교재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자식한테 매듭.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 매듭 뜯기 있잖아요. 뭐라 가지고 줄 이래 해가지고 장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조금 뭐 책도 되고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생각은 각야 그렇게 가르치는 제일 먼저 원칙인데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면 손을 가지고 끈을 조절한다는 인간에게는 대단한 큰 염원이거든요. 요새 사람은 그러죠. 역사를 얘기할 때 질그릇을 쓰느냐 무슨 또 뭐 토기를 불을 쓰느냐 간염을 돌을 쓰느냐 안 그러면 그냥 깬 돌을 쓰느냐 그 중에 빠진 게 뭡니까? 그 물 같은 거 방수차로 실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얘기 그게 인간으로서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썩어붙습니다. 그거는 섬유질로 주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부터 조금만 더 시간이 오늘 안으로는 다 얘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충 얘기하고 이거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우리 도덕경이라든지 동양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이런 그림을 내는다. 이거는 우리나라 고구려 상영촌이라는 그 묻은 안에서 나온 그림을 갖다가 지금 제가 그대로 표현한 게 이게 책으로는 1930몇 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만주를 강점하고 난 뒤에 그 통구라는 책을 펴놨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몇 가지를 지적을 여기 요것밖에 유감스럽게 없어가지고 새로 이게 어찌 생겼는지 제가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아쉽게 그림 지어지고 없는가 봐요. 도저히 이것보다 더 생생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대충 보면 이게 큰 거북이 비슷한 짐승이 있고 모가지는 이렇게 뱀같이 생긴 그런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뱀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건 아마 이게 물개인 듯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보통 이게 현무라고 하는 짐승이죠. 현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이 아마 이 북쪽 벽에 새겨져 있을 그 현무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국해라는 옛날에는 북쪽에 바다가 있다고 상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게 맞다. 어디냐? 바이칼호가 국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장자라는 책에도 그 설명을 어떤 사람은 바이칼호를 비정한 그 제가 봤습니다. 봤으면 나는 그게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거는 뭐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돌고래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통부지방이 고구려 중에서는 상당히 내륙에 속하는 지역이고 돌고래가 압록강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는 민물에도 가서 살거든요. 민물고래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도 라인 가면은 돌고래들이 많이 사는데 종류가 좀 다른가 봐요. 바다에 사는 종류하고. 어쨌든지 간에 왜 그럼 이게 그 중요하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크레타라는 데 아시죠? 크레타. 크노시스 궁전이라 유명한 미로, 라비린스라는 거기 있는 그 미로가 궁전입니다. 거기 주가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주 테마가 돌고래입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라는 것도 그렇죠. 제야권에 하고 제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단재 선생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단재 선생이 우리로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독립운동을 하셨죠. 그렇지만 독립운동하면 독립군을 조성하고 뭐 또 막 그냥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야에서 제도권에 대해서 한거하는 한 지식이 있는 덕분을 더 오를지 모릅니다. 그분은 마지막 바꾼 제도 무슨 준왕폐하를 뭐 그런 게 아니고 무정부죠. 얼마 전에 대분산 그걸 좀 봤던 대분 공원 거기 살던 시인이 한번 제가 존경하는 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보니까 1918, 9년도에 나이가 90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박노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노석. 대본산에 뽑힌 그런 책도 있습니다. 행운뉴스라는 책도 제가 그런데 그 글을 보면 약간 신매세의 무정부서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제 여동생이 로마에 이태리 사람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얘기하는 김에 내가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나키스트라는 게 무정부주의라는 거죠. 그 말 듣고 그냥 깜짝 놀래요. 그냥 내가 아나키스트 이래 얘기하는 그 사람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마피아 내지는 IRA인가 뭐 그런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그야말로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읽다가 들고 온 책이 있는데, 이소, 불어낸 이소. 그것부터 벌써 그 사람이 하도 제도권의 함유를 느껴가지고, 제도권의 함유도 조금 저하고 뜻이 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읽어보니까. 임금이 내가 안 한 좋은 말 해도 바보같이 안 하는 듯지만 결국은 어디 가서 그냥, 결국은 인질이 되어 있다가 죽었어요. 근황이가 그러다 죽었어요. 그 뒤에 그걸 비관해가지고 무슨 강요했고 아주 죽었다. 이게 이제 불어낸 얘기인데.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게 무정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양 사람은 무정부는 막
제도권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막 제하 인사로 산다. 그거는 그 대충 무정부입니다. 서쪽은 교회로 치면 판문당한 자, 이 정도로 나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무정부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거의 지금 정부를 이루고 사는 놈들에 대해서 그 근위를 나는 절대 인정 안 하겠다. 그거 어찌 생각하면 말이 상당히 간단한 말 같지만 많이 복잡하지요. 그런데 그 단재 선생님이 이래 얘기했습니다. 역사라는 건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거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투쟁이다. 단재부터 시작해 이런 사람은 다 비제도권입니다. IQ의 세계가 아니고 EQ의 세계입니다. 논리라든지 이성보다는 감성과 사랑과 자연 그대로의 어떤 분위기를 훨씬 더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속했습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과학 중에서도 제야에 속합니다. 물리학은 제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게 과학이라고 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요 다른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역사의 주류, 역사를 적었던 사람, 사기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헤로도트까지 그 사람들은 제도권의 역사의 제도권에 속하던 사람들. 그럼 그 기록 안 됐던 사람들은 비제도권에 속하던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우리나라 사람. 또 소위 말하는 북쪽에 중국 사람이 많은 오랑캐. 그런데 이제 곤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책을 배우면 장건이가 서역에 가까우고 실크로드, 그걸부터 나오고 실크로드 하면서 그냥 요새까지도 선풍을 일으키고 실크로드 아마 관광사업을 하면 장사 잘 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 중국 사람에 대한 실크로드,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항상 판밭에 북쪽에 있는 사막이라든지 주변의 유목종은 열려 있었어요. 거의 항상 열려 있었어요. 마치 중국에 가기 위해서 콜럼버스가 그 땅이 길이 없었으니까 단지 저가 안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놈이 중간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길을 택했지요. 마찬가지로 유목 종족이 지구의 북반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농경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고구려라는 나라는 제도권에 안 속하고 제야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뒤에 제가 시간만 있으면 아주 중요한 4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합니다. 주나라 왕실은 성씨가 무엇이냐 하면 황제하고 같은 성씨입니다. 황제는 무슨 성씨냐? 희시성을 써요. 계집여빈의 이희호 여사 계시죠. 계집이 신하 신자처럼 느끼는데 신하 한가운데 메모져 보이거든요. 한가운데 메모지고. 그럼 막 글을 같이 쓰죠. 보통은 이래 적는데 저렇게 되죠. 옛날 것처럼. 하여튼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별 상관이 없고 이 희시성을 썼어요. 왜 희시성을 썼는지 책을 찾아보니까 희수 강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물 이름이 희다. 저는 그게 반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희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라는 뜻이에요. 다른 분들이 일본말을 많이 안 했겠지만, 선생님은 많이 했겠습니다만, 일본말도요. 일본이라는 말도 나라 이름이 해자가 붙었죠. 그 해를 갖다가 희라고 발음을 잘해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처마를 희자시, 희, 햇빛 들어오는 거 가리기 그런 뜻입니다. 또 양달, 해가 딱 들어오는 거 희아다리. 뭐 예를 들면 집 보러 갔을 때 참 집이 따뜻합니다. 이래 얘기할 때 일본말 희아다리가 조집했더니 그런 얘기해요. 참 잘 들어오는 이래 얘기해요. 북쪽에 우리나라
부여 이름이 해모수, 해부루 뭐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앞 해자가 붙어요. 해가 밝다, 해가 희다, 희다는 말도 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 같아요. 하얗다, 희다. 백두산 머리가 하얀 산, 그게 밝다. 그런 말이 다 어원이 같은 글자예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조금 제가 증거를 더 모으면 한번 얘기를 세라면 좋겠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제약권에 속했던 사람. 그 제약권이 그럼 언제 그 제약권이 되는가? 저도 지금 김대중 정부의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 제약권이었잖아요. 그 제도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제약권이 생겨나야 되는데 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항상 아와 피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국 역사상으로 제도권과 제약권이 하면 뒤바뀌는 게 그 언제냐? 유방 때입니다. 한 나라가 생기자마자 철저하게 진시황을 까붙습니다. 그 제일 큰 게 뭐냐면 분수경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좀 문제가 있어요. 분수경유는 한 400몇십 명쯤 지겠어요. 내가 볼 때는 친환문 사태나 홍해병이 지기던 수보다 훨씬 작아요. 책도 과학에 관계되는 책이나 역사나 산술 중에 다 불 안 폈어요. 골치 아프게 다른 소리 하는 그거만 다 불하고 불을 안 붙었어요. 그러면 모택돌보다 훨씬 더 나쁜 짓 적게 했어요. 초하고는 뭐 어쨌습니까? 그냥 월급에 그냥 한국에 오는 진나라 군사 20만 명을 한 자리 죽였어요. 그거는 별로 그런 나쁜 놈이 아니고 400몇십 명 그 정권 끝에 죽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레닌이나 스탈린이 적게 죽였습니까? 남쪽에서는 어디 자익이라 하면서 죽인 사람 300~400명이 더 되겠습니까? 그 차가 학살만 하더라도 몇 명쯤 죽을지 모르지만 수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4.3 사태 같으면 제주도 그 당시 나이에 속하는 사람 시가 말할 정도로 많이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단 진시황이 그만큼 욕을 듣느냐? 그 사람 조상이 희시성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 때문에 서양 사람은 중국을 지금도 차이나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이라는 발음의 강주 지방의 사투리였다고 진이 됐다고. 지금도 인도진화, 진화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까? 차이나, 진화 같은 말이죠. 진이지. 그런데 저거는 뭐라고 합니까? 저거는 한족이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내가 내일 얘기했던 한의사가 글자가 똑같으니까 옛날에는 삼수변의 그런 한의사였는데 우리도 자주성이 있는데 한국 한자를 쓰다가 제일 없어요. 그러면서 발음은 안 바꿔. 한의사인데 한의사라고 바뀌는데 한약이라고 바뀌고 하여튼 어쨌든가 중국 놈은 저거를 한이라고 왜 그러느냐? 고전에 있을 때부터는 전부 다 오랑캐들, 제약권들이 다스렸던 나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저가 다스렸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나라가 작은 소국이 800개가 넘는데 8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농사를 안 짓는 변방에 있는 힘센 나라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한 나라가 시황이라 이런 정이죠. 정이라는 사람, 그것도 오랑캐 쪽에 변방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실크로드 지금 서쪽 끝이지 않았습니까? 전나라 땅에, 옛날 전나라. 다 합치놨는데 그게 짬뽕이 되니까 참 피가 섞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대대적인 부왕조에 대한 어떤 일으키면서 이거 조건도 없는 놈이고 제비를 지키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오라되기 시작했는데 그 여굴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장사치고 또 장사 그 당시 옛날에 장사가 뭐 어떤 거 장사합니까? 말, 또 소금, 또 철갑,
철제 무기. 그런 사람이 다스렸는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오랑캐 호자를 자기 아들에게 썼다. 호 때문에 망하게 그런 말 나오지. 왜 그 사람 오랑캐 호자를 쉽게 썼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오랑캐 호자가 아닌 거예요. 북쪽이나 서쪽에 사는 아주 힘세고 싸움 잘하는 종족들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제도권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제왕을 배척하다 보니까 그 이상하게 이제 새로운 분류가 시작된 것이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오구려 시대 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500년 전만 하더라도 서양에 있는 문물 그대로 들어왔으면 한번 보십시오. 김대중도 뭐랄까 합니까? 당초가 막 그런 거라지. 댕댕이. 우리말로 하면 댕댕이 풀 그런 거라지. 인동초 그 문양, 당초 문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이 문이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라든지 서쪽에 글이나 문양 너무 잘 봤어요. 또 무늬만 크게 확대한 사진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저 시계 때 서쪽에 나오는 무늬하고 똑같아요, 색깔이. 그런데 저것도 지금 거의 파괴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1930년대 그립니다. 요거는 이런 어떤 물질 무늬하고 앞에 있는 물질 무늬하고 상당히 닮았는데 상당히 시대를 때려줍니다. 징기스칸이 서쪽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징기스칸 후예들이 왕조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아우 지발이 이 그림 그린 게 몽골족이 그린 게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목민들이 그린 그림인데 이 나무라든지 사람 동작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보면 우리 백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마 그쪽에 그런 문화로들을 통했겠죠. 저것들이 실크로드만 알았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서쪽으로까지 가는데 불과 보름밖에 안 걸렸대요. 그 역사적 증명하죠. 그렇게 빨리 어떻게 가느냐는데 천산 산맥을 건너가는 것밖에 중국 사람은 몰랐고 이건 뭐 저 위에 천산 더 위에 남부 시베리아는 그냥 1만 문제를 끊기거든. 그 중국 사람은 그건 몰랐죠. 끝까지 몰랐죠. 이거는 그 스키다이 족들이 머리에 장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 장식하는 그 많지 않습니까? 요새 말이 자동차인데 앞에 롤스로이스 무늬나 안 그러면 벤츠 그런 거 있습니다. 꼭지를 애가 뿌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외국 가보니까 차를 타고 가서 딱 대놓고는 그걸 좀 돌려서 나사를 빼고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만 훔치가 한 놈이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말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놨는데 아마 말이 술록하고 합친 것 같지 않아. 이거는 말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맞으면 멋있게 생각했을 거니까 이거는 이 말 옆에 뒷장식 부분입니다. 이 안에 보면 이 술록이 되면서 짐승을 표범이 큰 물 뜨는 그런 무늬가 그려져 있고 이 밑에는 물고기가 달립니다. 물고기 아시지요? 우리나라 신라 왕족의 혁대를 보면 금동 한변앞 있지 않습니까? 그 물병도 꼭 물고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는 생사를 나타내는 생명을 나타내는 가만히 연못이 가만히 놔놔도 생명이 인다는 거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원시시대 때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값진 그 재료가 제 생각 같아서는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살아날 소자 같은 건 꼭 물고기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소년한테 소자, 소생한테 그 소자는 물고기 안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때하겠을 때 보면 사람이 헌수치고 물을 때 잉어 뭐 이런 과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애기 임신했을 때라든지 그러면 잉어를 삶으면 그게 한약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할머니나 이런 사람 보면
임신했을 때 이제 잉어를 삼아보면 아가 참 예뻐진다고 그랬는데 예쁜 게 별거 아니고 옷의 아들 참 예쁘잖아요.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옛날에 우리 애들 때 학교 다닐 때 온데 흠이나고 참 못 났거든요. 근데 온데 이런 말버짐, 소버짐 이런 거 안고 되게 못 났는데 요새 잘난 게 별거 아니라 잘 먹으면 돼. 그거죠. 근데 그때 잉어를 먹이면 얼마나 예쁘지겠어요. 그게 단백질 종류 중에서 그래 좋은 건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옛날 사람도 알을 것 같아요. 그 물고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래 마음이 못 떨어진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말 발걸이가 없어요. 발걸이가 인류가 발명했던 지금 말하면 자동차를 발명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게 일어나고 난 뒤에 역사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런 거 발굴할 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내 친구 부산대학 지금 고고학과입니다. 거기 주임 교수가 신경철 분이라 제 친구입니다. 근데 보천동 고분에서 나왔거든요. 무슨 개소리가 바로입니다. 보천동. 이 안에 떠랑떠랑하게 새 토막이나 돌 같은 게 들어가 흔들면 소리가 나게 돼요. 그리고 요 밑에는 나무 목줄부가 들어있어요. 창꼭지 같은 데 딱 꼽았던 거예요. 이거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는데 안에 방울 같은 거. 요것도 안에 방울 같은 거. 이 시절이 좀 다르고 지역이다. 요거는 스피타이가 만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가야 시대 때 만들어요. 이거는 대구 비산동에서 나온 청동 칼의 자루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이것도 어떤 새 이름이 있는데 이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페리칸 비슷한 거 있을 때 새 입같이 해가지고 기치 옛날 장군이 가면 깃발을 끊어서 꽂아가 깃발을 달아 쓰는 거 아세요? 이런 거는 말이 끄는 술에 양쪽 네 군데 이걸 꼽아가지고 이렇게 처막처럼 치는데 가면 안에 달랑달랑 소리가 나가지고 아주 폼 날아가니까 이건 오리가 이렇게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딱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 운명이 짐승을 도와나가 그런 것도 스키타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 운명 대부분 다 도안이 짐승 모양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걸 뭐 간두식